예, 274쪽에 소유권인데요. 211조를 보시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지금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밑에 뭐 소유권의 성질은 안 보셔도 되고 오른쪽에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에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나오죠. 이건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 집 표면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지하와 지상의 일정 공간까지 미친다라고 했죠. 그러면 만약에 이 토지에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수목은 토지와 별개예요? 토지의 일부예요? 토지의 일부죠. 만약에 이걸 별개로 하려면 명의 방법을 갖추든지 아니면 등기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 그럼 건물은 토지의 일부예요? 별개예요? 이건 별개죠. 그렇죠? 그래서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되지 않아요. 수목과는 달리. 그러면 여기에 농작물, 성숙한 농작물이 있다. 그럼 얘는 토지에 부합돼요? 별개예요? 별개는 누구 거예요? 이거는 경작자 거지 토지의 일부로 다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여기에 이제 돌이 있는데 이 돌덩이는 자연석이에요. 자연석. 원래 있는 돌이다. 그러면 원래 있는 거면 토지와 별개일까요? 토지 일부일까요? 일부로 다루겠죠. 근데 이제 우리 판례에 하면 자연석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조각한 석불이 있다면 이 석불은 토지와 별개로 다루는 것이지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연석은 들어가고요. 그럼 요 밑에 천연 지하동굴이 있어요. 지하동굴. 그럼 지하동굴은 토지와 별개일까요? 토지의 일부일까요? 일부로 다 일부로. 그리고 요 땅 밑에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이 있다. 그러면 이 광물은 토지의 일부일까요? 별개일까요? 별개로 다루죠. 그래서 원래는 지중해 있는 토사나 암석은 토지의 일부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토사나 암석이 아니라 광업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물에 해당되면 토지와 일부가 아니라 별개로 다뤄요. 그래서 우리 준 물권 중에 어떤 권리도 있냐면 광업권이라는 물권이 있는 거고요. 자, 요 밑으로 물이 흘러요. 이 물이 지하수 또는 온천수다. 그럼 지하수나 온천수는 토지의 일부일까요? 별개로 다룰까요? 이거 일부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 중에서 뭐 봤냐면 온천권이라는 관습상의 물권이 별도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지 온천권이라는 물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토지의 일부냐 아니냐. 그럼 결국 이거는 뭐랑 관련되냐면 부합의 문제랑 관련되고요. 토지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러면 이 토지 저당권의 범위의 문제가 돼요. 그럼 토지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토지의 일부로 다루는 것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거고요. 별개인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죠. 건물은 전혀 별개니까. 그것과 관련되고요. 교재에도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두시고, 다음 페이지에 상린관계가 나옵니다. 상린관계. 그러니까 상린관계는 뭐냐면 이거 서로상자고요. 서로상자고 이웃린자예요. 서로 이웃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럼 서로 이웃하는 관계니까 이 규정들의 취지는 대체로 다 어떻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이좋게 잘 지내라. 양보 좀 하면서 지내라.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확장과 축소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갑의 소유고 이게 을의 소유예요. 그러면 상린관계는 이 소유권의 확장 또는 축소, 제한을 가져온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웃해서 살다 보면 갑이 을을 조금 침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누가 침해하면 바로 방해 제거 구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만 이웃에서 발생하는 문제면 을이 조금 참아줄 수 있다면 참아줘야 한다는 거야. 그럼 얘가 참아주면 갑의 소유권이 이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고, 그럼 상대적으로 을의 소유권은 축소 제한되는 거예요. 그럼 살다 보면 을이 조금 피해를 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러면 을의 소유권이 확장되고 갑의 소유권이 축소 제한된다. 이게 이제 상린관계의 기본적인 내용이야. 근데 원래 상린관계라는 것은 소유권의 내용에서부터 시작한 거야. 소유자들끼리만 인정했던 건데,
오늘날에는 소유권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준용 규정은 없지만 임차권에도 해석상 다 인정이 돼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갑이 전세권자다. 그러면 이 전세권자가 을에게 상린관계를 주장하려면 소유자를 대위해야 돼요?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린관계는 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처럼 이걸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교재 잠깐 볼게요. 276쪽에 동그라미 2번 적용범위 있죠. 거기 별표하고 줄 그어두세요. 상린관계는 인접하는 토지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이므로 그 규정은 지상권, 전세권에 준용된다.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마지막에 유추 적용하는 것이 통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에게 모두 다 인정될 수 있고요. 밑에 표는 지금 안 보셔도 되고 오른쪽에 보면 인지사용 청구권이 나옵니다. 인지라는 건 인접한 땅이겠죠. 인접한 땅을 좀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인데 1항을 보면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인지사용 청구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이 이 경계선 부근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당신 땅 좀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바로 인지사용 청구예요. 근데 여기서는 조심하실 점이 경우를 나누는데 을이 사용코자 하는 이 갑의 소유물이 일반 토지, 일반 대지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승낙을 얻어야 되는데 만약에 갑이 승낙을 안 해주면 이때는 법원의 판결로서 가름하여 승낙에 가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사용코자 하는 이 땅이 만약에 일반 토지가 아니라 주택이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승낙을 얻지 못했을 때 판결로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사용코자 하는 게 주거라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승낙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별표하고 줄 그어주세요. 이웃 토지 사용에 대하여 이웃 사람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법원의 판결로서 승낙에 가름할 수 있으나 주거 출입에 대하여는 이웃 사람이 거절하면 판결로서 승낙에 가름할 수 없다. 일반 토지, 대지인지 주거인지를 구별하시면 되고요. 4번 안 보셔도 되고 다음 페이지에 5번 수도 등의 시설권인데 그러니까 수도 등의 시설권은 뭐냐면 1번에 나온 것처럼 소유자는 줄 긋지 마세요. 의미만 보시면 돼요.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남의 땅을 통과해서 시설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드셨죠? 근데 옛날에 이거 안 봤는데 판례가 나온 게 있어서 좀 2번을 조심하셔야 돼요. 2번엔 줄 그어두세요. 2번.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시설권에 근거하여 수도 등 시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의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면 그 토지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아야 돼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동의나 승낙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판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주의 토지 통행권 나오죠.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상린관계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주의 토지 통행권이에요. 자, 종문을 봅니다. 219조 제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땅이 막혀 있다. 포위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위되어 있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항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갑의 땅이고 이게 이제 을의 땅이에요. 근데 이 을의 땅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전부 다 막혀 있다. 포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을이 요 길로 나가려면 갑의 땅을 통행해야 되는 게 필수적인 경우, 포위된 경우에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하고 또 언제 인정한다고 돼 있죠?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가 포위된 경우에 하나여 인정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도 인정이 돼요. 그럼 만약에 을이 이렇게 땅이 막혀 있어서요, 갑한테 내가 당신 땅 좀 쓰게 해줘라고 하면 갑은 해줘야 돼요, 거절해도 돼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거절할 수 있는 게 원칙이잖아요. 내 마음이니까. 사적 자치가 원칙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지금 무슨 관계? 이웃하는 관계니까 그렇게 해주라고 법이 정했고 그것을 주의토지 통행권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이 갑한테 다니게 해달라고 하면 갑은 응해야 되고요. 만약에 갑이 거절하면 을은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았을 수 있어요. 자, 이때 을은 필요하면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데 방해가 되는 축조물이 있다면 이 축조물에 대해서는 뭘 요구할 수 있냐면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개설하고 통로 개설하고 이런 비용 같은 것은 누가 부담을 해야 돼요? 당연히 쓰고 싶은 을이 해야죠. 비용은 을이 부담합니다. 그러면 일단 주의토지 통행권의 권리의 성질이다라고 하면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 배타적 권리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틀려요. 이건 배타적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의뢰하는 사람이 다 나가. 나 혼자 여기 쓸 거야 라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통행하는 데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뭘 해줄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인용해주면, 그러니까 참아주면 돼요. 내 땅 쓰는 거 참아주면 되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어떤 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는 없어요. 요거 무슨 말인지 드셨죠? 그럼 만약에 이 의뢰하는 사람이 통행하는 걸 넘어서 만약에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다. 배타적 점유를 하고 있다면 갑은 을에게 즉시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였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배타적 권리가 아니다라는 점 성질을 좀 봐두시고요. 그리고 주의토지 통행권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인정하는 거고요. 장래 이용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나중에 여기다가 엄청 큰 건물 지어야 되니까 통로도 넓게 쓸 거야 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장래 이용 상황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보고 인정해 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회도로가 있어요. 우회도로가. 이렇게 우회도로가 있는데 네 땅이 제일 편해. 편리하다는 이유로 인정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우회도로가 있으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만약에 우회도로가 있으면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 안 되잖아요. 근데 정갑의 땅으로 다니고 싶으면 그때는 뭘 해야 될까요?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지역권이라는 거 공부할 건데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은 아무 때나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포위되어 있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만 인정이 되는 거고, 우회도로가 있으면 돌아가야 되고요. 이 땅을 쓰고 싶으면 갑이랑 별도 계약을 따로 체결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 인정되진 않고요. 자, 그리고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가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늬만 통로지 사람 다니기 어렵더라. 그러면 통행권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해줘야죠. 실제로 통로 기능을 못한다면 인정해줘야 되고, 근데 나중에 정상적인 공로가 개설이 됐어요. 그러면 한 번 인정되었던 통행권은 영원히 행사할까요? 이제 소멸할까요? 소멸하죠. 남의 땅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통로가 개설되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바로 소멸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길이 개설되었으니까. 그러면 면적과 관련해서 건축법상 인정되는 도로 폭이, 도로의 면적이 반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공법 시간에 건축법 공부하셨죠? 건축법에 보면 도로의 면적 제한 같은 거 나오죠?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 4m다, 이면도로 2m다 이런 면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법에서 도로 면적이 4m 제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얘는 무조건 4m가 확보되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이 면적은 용도에 따라서
최소한만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만 다니면 되는 길이면 그 정도 면적이면 되는 거고요. 자동차 운행이나 경운기가 다녀야 한다면 그 정도 면적.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 정하는 것이지 건축법에서 정하는 면적이 반사적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을은 통행권자예요. 통행권자. 그러면 이 통행권자는 무상으로 통행을 해요? 대가 지급을 해야 돼요? 대가 지급해야죠. 아까 그 조문에 보면 2항에 219조 2항에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대가 지급을 해야 돼요. 유상이네, 유상. 근데 만약에 보상 의무를 돈을 안 줘요.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통행권이 소멸되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돈 안 낸다고 못 다니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소멸되는 건 아니고 이때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가 될 뿐이다. 그럼 누구에게 돈 달라고 하면 되는 거야? 갑은. 예, 통행권자에게 받는 거야. 그럼 이와 관련해서 조심하셔야 될 판례는 병이라는 사람이 통행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을 했다면 갑은 이 병에게 추가적인 배상을 또 요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누구한테 하라고요? 통행권자에게 해야지 통행권자의 승낙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또 다른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고요. 자, 그럼 하나 더 보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A가 요 을에게 명의 신탁을 한 거예요. 그럼 얘는 신탁자고 얘는 수탁자죠. 그러면 요 명의 신탁자에게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얘는 이 땅을 사용하는 애도 아니고 얘는 대외적인 소유자도 아니기 때문에 명의 신탁자에게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예요. 이게 뭐 대표적으로 출제가 됐고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될 판례들이에요. 자, 근데 원래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유상인데요. 일정한 경우에는 이게 공짜로 바뀌어요. 유상이 무상으로 바뀐다. 자, 220조를 보세요. 220조. 278쪽에 220조.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분할, 일부 양도. 그러니까 분할이나 일부 양도가 나오면 이건 무상으로 바뀝니다. 자, 1항 보시면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상 의무가 없다. 언제요? 분할. 2항을 보세요.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2항은 뭐가 나오냐면 일부 양도. 그러니까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유상이 아니라 무상의 통행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공유물을 분할해서 여기가 갑, 여기가 을의 단독 소유가 됐어요. 분할하고 봤더니 을의 땅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때는 유상이 아니라 무상이에요. 또는 이게 원래 다 갑 거예요. 원래 다 갑 건데 갑이 요걸 잘라서 을에게 일부를 양도했는데 일부를 양수하고 보니 포위되어 있더라. 이런 경우에는 무상의 통행권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판례는 뭐냐면 무상이란 말이 나오려면 분할이나 또는 일부 양도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무상의 통행권은 분할이나 일부 양도에 직접 당사자 사이에만 인정이 돼요. 사이에만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갑과 을이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당사자죠. 얘네들한테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갑이 이 땅을 A에게 팔았다. 그럼 이제 직접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또는 을이 B한테 팔았다. 직접 당사자가 아닌 특별 승계인, 특정 승계인. 이 특별 승계인이 나오면 얘네들은 220조의 무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얘네들은 다시 219조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대가 지급해야 되고 사용 범위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중요하고 교재 볼게요. 그 내용들이 이제 지금 279쪽에 쭉 나와 있죠. 설명드린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예외를 좀 조심하시라고 했는데 280쪽에 보세요. 280쪽에 맨 밑에 5번에 예외 있죠. 예외.
무상의 통행권. 어떤 말이 나오면 무상이라고 했냐면 분할 또는 일부 양도죠. 오른쪽에 니은에요. 니은에 셋째 줄. 니은의 셋째 줄에 가운데 보면 보상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그러니까 둘 다 직접 당사자에게만 적용되고요.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에게만 인정한다는 점 조심하시고, 제가 문제 한번 볼게요. 틀린 것입니다. 1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중요한 말은 뭐예요? 핵심은 기능이에요. 기능을 못하면 인정해주겠다. 그 다음에 2번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를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핵심어는 뭐예요? 장차, 장래 이런 말로 하면 안 돼요. 2번 틀렸고 답은 2번이고요. 3번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쓸 사람이 부담해야죠. 맞고요.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의토지 통행권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물을 부담한다. 이 얘기하는 거죠. 방해되는 축조물이 있으면 뭘 청구할 수 있다고요?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 5번 주의토지 통행권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이건 뭐 등기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에 법조문들 막 나오잖아요. 보기 싫죠? 네,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그 283쪽 볼게요. 283쪽. 283쪽에 맨 밑에 박스에 237조 있죠? 거기 별표 하나 해두세요. 237조. 자, 1항을 보면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때는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냐면 공동으로 하라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공동으로 하느냐? 2항을 보세요.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절반씩 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측량 비용은 절반씩이 아니라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그러니까 뭐 틀리게 나오면 뻔하겠죠. 경계표나 담의 설치 비용, 측량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측량 비용은 절반이 아니라 면적에 비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8조는 그냥 봐두기만 하세요.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높이를 높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당연한 거죠. 자기 비용으로 자기 담벼락 올리거나 뭐 방화 시설하거나 그건 자기 마음인 거고. 그 다음에 239조 여기 조문에 줄 거두세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국어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라든지 담, 국어라는 것은 작은 개울, 도랑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도랑 같은 것은 서로 이웃하는 사람이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국어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래는 공유로 추정하는데 그걸 누가 돋느냐면 한 사람이 단독 비용으로 설치했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 자체가 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공유가 아니라 단독 소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경계표 담은 언제나 공유다라고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독 소유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지랑 목근이 나오죠. 240조에 1항 인접지의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소유자에 대해 가지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3항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지와 뿌리가 경계를 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문제예요. 수지, 가지, 나무 가지가 넘어왔어요. 바로 제거해요? 청구해야 돼요? 제거 청구해야 돼요. 근데 가지가 아니라 뿌리가, 목근이 경계를 넘어오면 임의 제거할 수 있어요. 그거 섞어서 출제하는 경우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별걸 다 외워야 되잖아요. 가지가 넘어왔는지 뿌리가 넘어왔는지. 그러니까
뿌리가 경계를 넘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집안에 붕괴 위험이 생겨요. 집안 붕괴 위험 때문에 뿌리가 넘어오면 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가지의 경우에는 넘어왔다고 뭐 큰일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뭐부터 하라는 거야? 청구부터 하라는 거죠.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심굴금지 241조 나오죠. 말 그대로요. 심굴, 깊이 파지 말라는 거죠.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의 집안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 토지에 심굴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 공사를 한 때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42조 조문에 별표해 두세요. 제1항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반미터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건물 지을 때는 몇 미터 뛰라고요? 반미터. 2항을 볼게요.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내로 붙여서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거나 변경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를 구할 수는 없고요. 뭐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갖춰지면 철거를 구할 수는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착공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건물이 완성됐어요. 철거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넘기거나 1년이 안 됐어도 완성돼 버리면 철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차면시설 나오죠. 그러니까 차면시설은 건물 지었는데 남의 집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으라 이거죠. 근데 얼마일 때 하는 거냐면 경계로부터 2m, 2m의 동그라미 되세요. 2m 이내일 때는 차면시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44조 제1항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는 경계로부터 2m. 그러니까 지하시설은 경계로부터 얼마예요? 2m. 2m 동그라미 해두시고, 그리고 저수지, 국어 또는 지하실 공사는 경계로부터 깊이의 반. 그러니까 지하실 공사는 깊이의 반 이렇게 되어 있죠. 단순 암기사항이니까 일단 체크만 해두세요. 밑에 판례 보면 42조와 44조. 그러니까 뭐 경계로부터 반미터, 지하시설 2m. 이거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임의죠. 그러니까 합의만 되면 경계로부터 50cm 이내로 붙여서 지어도 상관없다.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좀 조심하시고요. 건물 지을 때 경계로부터 얼마예요? 건물 지을 때? 건물 지을 때 반미터, 건반. 건물 지을 때 반미터요. 차면시설 몇 미터? 차이. 차면시설은 2m입니다. 지하시설 2m, 지하시설 2m고요. 지하실은 깊이의 반.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이런 거 외우신다는 건 별 큰 의미 없으니까 일단 체크해 두시고 막판에 한번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문제 있죠? 예, 문제를 보죠. 틀린 것입니다. 1번.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뿌리죠. 뿌리가 임의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OX에? 맞죠? 자기가 쓸 거니까 자기가 부담해야죠. 3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물을 부담한다. 철거 구할 수 있다고 했고, 4번.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담벼락 쪼개자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나중에 공유 가면 나올 거예요. 이건 성질상 분할되지 않는 경우에 경계표나 담 이런 것들은 분할이 안 되고. 5번.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안 되는 경우가 완성되거나 얼마가 지나면 착공한 지 1년이 지나면 철거를 구할 수는 없죠. 자, 여기까지가 상린관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시효가 나오는데 취득시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돼요.
예년에는 뭐 매년 당연히 나왔는데 요즘에 좀 뜸합니다. 올해는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 잘 봐두셔야 되는데, 일단 대상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되고요, 동산에 대해서도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시효는 두 가지가 있는데 245조 1항에서 점유 취득시효를 규정하고 2항에서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규정합니다. 요건은 뭐였냐면, 점유 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몇 년을 점유하냐면 20년을 점유하면 돼요. 물론 이런다고 바로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고 등기함으로써 소유자가 되고요.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냐면, 일단 이름이 등기잖아요.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이건 다 들어가, 공통적이죠. 소유의사, 평온, 공연 다 들어가고, 그리고 추가되는 게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해요. 이때 점유와 등기 기간은 각각 10년이어야 돼요.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 그러면 동사는 기간만 좀 보시면 되는데, 동사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몇 년이냐면 얘는 10년이에요. 10년. 근데 동산도 단기 취득시효가 있어서요,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외에 선의, 무과실이 추가되면 기간은 5년으로 단축이 돼요. 그러니까 동사는 기간만 보세요. 동사는 기간이 원래는 일반적인 게 몇 년이요? 10년이고 선의, 무과실이 추가되면 기간은 5년. 그러면 지금 4개를 적었는데 이 4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건이 뭐예요? 소유의사, 평온, 공연이에요. 그러니까 점유 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 안 들어가요. 등기부 취득시효에 선의, 무과실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동사는 이제 끝, 다 안 봐요. 끝나는 거고. 그럼 이제 요 두 가지인데 시험은 여기에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근데 일단 얘부터 좀 볼 거예요. 이게 좀 더 간단하니까 일단 간단한 거 보시고 점유 취득시효를 볼 텐데,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건 뭐냐면 이런 상황을 보세요.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고 을이 갑의 등기부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상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니까 이 등기는 무효고 소유권은 갑에게 있죠. 근데 등기부상 을이 소유자로 돼 있으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을이 소유자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삽니다. 자,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지난주에 소유권을 갖는 사람은 갑이에요, 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갑이죠. 왜 갑이에요?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등기에 공신력할 때 봤던 그림이 다시 한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을과 병을 상대로 각각 등기에 말소를 구하거나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현재 지금 이 병의 등기는 무효인데 갑이 소유자인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 무효 등기가 돼 있어도요, 이 병이 을한테 샀어요. 그러면 소유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유사로 평온공연하게, 그리고 이 목적물을 선의무과실로 10년을 등기 점유했다면 무효 등기가 뭘로 바뀌냐면 유효 등기로 바뀌어서 진짜 소유자로 인정해 주겠다.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이 제도도요, 권리 상태를 중시하는 제도예요, 사실 상태를 중시하는 거예요. 사실 상태. 실제로 소유권은 갑에게 있지만 병이 이런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 병이 진짜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태로 만약에 10년 넘어버리면 갑은 병에게 말소를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말소를 구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무효등기인데 이 사람이 무효등기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일정 기간 동안 등기 점유를 하면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해서 진짜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등기가 돼 있어야죠. 근데 이때 등기라는 것은 유효 등기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효 등기라도 요건을 갖추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죠.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는 뭐냐면 무효 등기라 하더라도
등기부 취득쇼가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 무효 등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효인 이중보존 등기, 무효인 중복 등기나 이에 터잡은 이전 등기를 가지고는 절대로 등기부 취득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등기할 때 이중보존 등기 공부했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등기법 시간에 공부한다라고 했던 거고, 만약에 명의인이 동일해요. 동일인 명의로 중복 등기가 되면 어떤 게 유효해요? 무조건 선등기 유효고,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 등기가 실행되면 무조건은 아니고 선등기의 무효 사유가 없으면 선등기는 유효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월 1일자로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됐는데 4월 1일자로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된 거야. 그럼 2월 1일자 갑 이름으로 보존 등기되고 4월 1일자 을 이름으로 됐는데 여기에 무효 사유가 없는 거야. 무효 사유가 없다. 그럼 어느 게 유효한 거야? 이게 2월 1일자가 유효고 이건 무효죠. 근데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돼 있고 이 목적물까지 10년씩 각각 등기와 점유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을은 소유자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야, 안 있다는 거야?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바로 뭐니까? 무효인 이중보존 등기야. 그럼 만약에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등기와 점유를 각각 10년씩 했어요. 병은 등기부 취득쇼 완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병은 뭐니까? 그렇죠? 무효인 중복 등기한 사람이 을이고 여기에 터잡아서 이전받은 사람이 병이죠.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등기부 취득쇼가 인정될 수 없다. 아, 그럼 딴 애들은 다 해주면서 왜 나만 안 되냐? 왜 얘만 안 되냐면 우리 판례가 얘기하기를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따라서 인정해 줄 수 없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등기부 취득쇼를 인정해 주면 하나의 부동산에 유효한 등기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는 거죠.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에서 등기부 취득쇼를 인정한 이 사례에서요. 이건 지금 등기부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하나의 등기부예요. 하나의 등기부 내에서만 인정하는 것이지 중복 등기 가지고 등기부 취득쇼를 인정해 줄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판례고요. 등기부 취득쇼 안에서. 자, 그리고 원래 등기부 취득쇼 하려면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상속인이 등기부 취득쇼를 주장할 때 꼭 자기 명의의 등기가 있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상속인은 특성상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되지 꼭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 나왔죠. 이 중에서 추정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추정 안 되죠? 아까 우리 점유하면 몇 가지가 추정되죠? 4가지.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 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무과실. 여기서 추정 안 되는 건 무과실. 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그 의미 바꿔서 말하면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다툼이 생기면 등기부 취득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부정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주장하는 자. 인정 안 되니까 나머지는 가만히 있으면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깨려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선의 무과실은 무슨 등기에 대한 선의 무과실이 아니라 목적물을 점유함에 있어서의 선의 무과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기간은 몇 년이요? 10년. 이 10년의 기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위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다라는 말을 써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라고 했던 건데 우리 등기의 효력 봤었잖아요. 지난주에. 등기의 효력, 등기가 되면 본등기하면 제일 기본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죠? 등기하면 물권이 변동되죠. 1번 물권 변동적 효력. 그리고 어떻게 순위가 확정돼요.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죠. 그 등기하면 또 뭐가 생기죠? 대항력. 거의 저 혼자 하고 있잖아요. 대항력. 4번째로 적혀있던 게 뭐였냐면 점유적 효력이고 5번째로 중요하다고 했던 5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추정력이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잠깐 보고 갈게요. 236쪽 보세요. 236쪽. 236쪽. 제목에 줄도 거 있고 그럴 거예요. 예. 그죠? 예. 본등기 효력에서 1번에 뭐야? 물권 변동적 효력, 2번에 순위 확정력, 그다음에 3번 대항력, 4번이 뭐야? 점유적. 오른쪽에 추정력은 별표돼 있죠. 그죠? 추정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그럼 이게 뭐냐면 원래 점유취득시효는 몇 년 점유해야 돼요? 20년. 근데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를 했더니 기간이 몇 년으로 줄어요? 10년. 그럼 마치 등기가 10년 동안 뭘 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점유한. 그러니까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등기하면 일단 10년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등기가 마치 10년을 점유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전 시간에 볼 때 점유는요. 점유는 자기 점유만 주장해야 돼요. 승계 주장할 수 있어요. 점유를 주장할 때는 꼭 자기 것만 해야 돼요. 앞 사람의 점유를 승계할 수 있어요. 승계할 수 있죠. 하자까지 승계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등기의 승계가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인정되냐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병이 등기를 5년 했어요. 5년. 근데 병이 정한테 팔았는데 정도 5년 등기했다. 그러면 등기의 승계가 인정된다면 앞 사람의 등기 기간을 합치면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그럼 얘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돼요. 만약에 승계를 부정한다면 얘는 자기가 5년 더 해야 되죠. 우리 판례는 등기의 승계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 사람의 등기 기간까지 합쳐서 10년이면 되지 꼭 자기 명의로 등기가 10년 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을을 승계하면 돼야 안 돼? 을은 얘 뭐 하는 애요? 위조해서 점유하네요. 그럼 얘는 상태가 안 좋은 애잖아요. 그럼 얘를 승계하면 하자도 승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어디부터? 예전에 다른 변리사 시험에서 한번 뭐가 나왔냐면 얘가 2년 등기 점유, 얘가 3년 등기 점유, 얘가 5년 등기 점유 이렇게 나왔어요. 정은 등기부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 OX에 틀린 질문 나왔죠. 누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얘는 빼야죠. 얘는 상태 안 좋은 애니까 얘를 승계하려면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얘 빼고 누구부터? 병부터니까 몇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8년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등기의 승계가 인정된다라는 판례고. 그래서 이제 완성되면 이제 누가 진짜 소유자예요? 정의. 그러면 이제 소유자로 확정됐으니까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거나 이전되면 정의 권리는 소멸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죠. 왜냐하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재 좀 볼게요. (295쪽이에요) 295쪽. (295쪽에) 3번 등기부 취득시효죠. 별표 하나만 해두시고요. 동그라미 1번에 줄 그어두세요.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 없고 무효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 기본적으로 무효 등기를 말해요. 근데 넷째 줄에 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표 2개 해두세요. 다만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나 이에 터잡은 이전 등기를 가지고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게 지금 판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판례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등기의 승계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인정하죠. 셋째 줄 마지막에 줄 그어두세요. 판례는 등기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걸 그어두시고. 그리고 3번에 보면 줄 그어두세요.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부 취득시효를 할 수 있는지 문제이다. 판례는 이를 인정한다. 원래 등기가 돼야 되는데 상속인은 특성상 등기되지 않은 상태로 주장할 수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그 판례가 나와 있고 4번은 계속 나왔던 거니까 보세요. 등기가 되면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말소가 되면 권리가 소멸되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서 마지막에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또 나왔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줄 그어두세요. 점유자의 평온 공연 선의 자주 점유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가 입증해야 돼요?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고
그리고 셋째 줄에 줄 거두세요. 또한 선임무과실은 등기를 하는데 선임무과실이 아니라 점유할 때 점유 취득이고요. 그러면 이 선임무과실은 점유 기간 동안 계속 인정돼야 돼요. 개시할 때만 인정되면 돼. 개시할 때만. 그렇죠? 동그라미 2번 줄 거두세요. 선임무과실은 시효 기간 내내 계속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점유를 개시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동산 나오죠. 기간에만 동그라미 해두세요. 동산은 1항에 몇 년이라고 되냐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항을 보시면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정됩니다. 뭐가 추가돼요? 선의, 무과실이 추가되죠. 그럼 기간은 얼마예요? 5년. 5년에 동그라미 해두시고 일단 등기부 취득시효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취득시효를 볼 텐데 점유취득시효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